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후기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여성은 뇌졸중과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은 60세 이상 노인 400여 명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하루 2잔을 초과해 커피를 마시는 여성 그룹은 뇌로 가는 혈류가 줄면서 생기는 뇌백질, 고강도 신호 용적이 더 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여성이 남성보다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린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장기간 카페인 섭취로 인해 뇌 관류가 저하되고 동맥 경직도가 증가하면서 노령기의 고강도 신호 용적이 늘어난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전립선암의 생존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의료 현장에 투입돼 효과적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연구팀은 전립선암 환자 7,200여 명의 자료를 학습하고 분석해 치료 반응과 생존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병의 진행 과정 전체를 분석해 진단 시점에서 최적의 치료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 선택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유방암 환자가 화학 항암 치료를 받으면 뼈 강도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유방외과 연구팀이 유방암 수술을 받은 55세 이하의 폐경전 여성 9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조 항암 치료를 진행한 뒤 골밀도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화학적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의 요추와 대퇴골 골밀도가 1년 안에 다른 환자보다 최대 3배 이상 줄었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골 손실 상태는 이어졌습니다. 연구팀은 젊은 유방암 환자는 건강한 상태로 활동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뼈 건강을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눈 안쪽 뒷부분 신경 조직인 망막 안저를 촬영한 사진으로 환자의 성별과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안과 연구팀은 검진센터에 축적된 41만 2천여 장의 망막 안저 사진을 학습시켜 연령과 성별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된 알고리즘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평균 3.1세의 오차로 실제 연령을 파악했는데요. 성별의 경우 기저질환에 상관없이 96% 이상의 확률로 구분해냈습니다. 연구팀은 알고리즘을 통해 눈의 병변은 물론 전신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면 환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쿠키 브리핑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란 판단입니다. 완치됐던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격리 해제 후 2주 뒤 재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감염원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정부 지원단을 꾸린 정부가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예방주사약인 백신은 내년 하반기 개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유행은 기온 상승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온이 오르면 전파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정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안이 발표되면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의 공정 마스크도 대신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다음 달 5일 어린이날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했는데 아직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충점을 찾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경제적 부담 등을 감안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거리두기는 유지되지만 그 강도는 이전보다는 느슨해집니다. 유흥시설과 학원, 종교시설, PC방,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권고가 해제되고 자격시험과 채용시험 등도 제한적으로 시행됩니다. 완치됐던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이른바 재양성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양성 판정 사례는 전체 격리 해제자의 2%를 넘긴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0대 순입니다. 격리 해제 이후 재양성 판정까지는 최소 하루가 걸린 경우도 있었고 최대 35일까지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평균 13.5일이 걸린 셈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이 재감염보다는 몸속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었고 감염원도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중 약 30%는 진단 당시에 무증상이었고 감염원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조용한 전파자를 통해 무서운 전염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해외 상황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감염을 의심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실내 밀접 접촉을 하게 될 경우 급속한 감염 전파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그 각각의 사례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진짜 양성인 경우들만 이제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전파력이 있는지, 분들로부터 이제 전파된 케이스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올해 안에 또 예방약인 백신은 내년 하반기에 개발해 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올해 안에 치료 가능한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 약물의 사용 범위를 늘린 상태고요. 확진자의 혈액을 활용한 이 항체 의약품과 혈장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체 의약품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제약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이 공동 연구 중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이 다량의 혈액만 확보되면 3개월 안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사이에 개발한다는 목표를 두고 합성 항원 백신, DNA 백신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유행은 기온 상승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여름이던 남반구 국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메르스도 우리나라에서는 기온에 상관없이 유행했으며 밀폐된 접촉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코로나19 감염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면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인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환기를 자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증 관리 입장에서는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 공급 물량이 부족해 그동안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부모와 아동에 한해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가 가능했지만 이젠 떨어져 사는 가족의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공급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서 대리 구매 확대안이 발표됐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 살지 않는 가족의 공적 마스크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확인으로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는 가족은 1940년 포함 이전 출생자, 그리고 2002년 포함 이후 출생자, 임신부, 병원 입원 환자,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구입할 수 없었던 외국인도 이젠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발목 염좌 환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는데요.
대부분 잘 회복되기 때문에 치료에 수월하기 쉽지만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인대가 느슨해지면서 뼈 사이 관절도 불안정해지는 등 문제가 생기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발목 염좌는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 중에 하나인데요. 운동할 때나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을 때 발을 헛디뎌 접질리면서 이 발목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벗어나면 발목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손상되면서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목 염좌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대가 38만 명으로 조사됐고요. 20대와 30대 환자도 많았습니다. 이 발목을 삐끗하면 급성기에는 통증, 압통, 부종, 부기 등이 발생하며 걷기가 힘들고 발을 짚고 서는 것도 어려워지는데요. 주변에 미세 골절이나 힘줄의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인대 파열의 정도는 다친 직후에는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대가 다친 정도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는 기능적 상실이 거의 없는 인대의 내부 파열, 2단계는 중등도의 불안정성과 함께 움직임 제한을 동반하는 인대의 부분 파열, 3단계는 인대의 완전 파열로 걷기가 힘들며 목발 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발목 염좌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가 주로 이루어지며 불안정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는데요. 보존적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압박붕대로 발목을 감고 얼음찜질, 석고 부목 고정을 시행하고 다리를 올려 부기를 가라앉히는 PRIC, 프라이스 원칙에 따릅니다. 이후 깁스 고정으로 체중 부하를 줄이고 부종이나 통증 정도에 따라서 관절 운동이나 체중 부하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수술로 치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발목 염좌를 예방하려면 발목의 유연성과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발에 가해지는 부담은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한 걸음마다 체중의 1.5배, 뛸 때는 4배, 점프할 때는 5배가량의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요. 이를 환산해 보면 1km를 걸을 때 발이 받는 총 하중은 약 15톤이 되기 때문에 발목 염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목의 유연성과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발은 발목이 잘 꺾일 수 있는 높은 신발보다는 상황에 맞춰 좀 낮게 신는 게 좋고요.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충분히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안정태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급성 염좌의 약 20% 정도에서 만성 염좌 및 발목 관절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발목 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초기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경우 수술 없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아 어떤 부분을 다쳤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한 보존적 치료를 해야 습관적인 발목 염좌 혹은 관절염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봄 기운이 한창이지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외출을 삼가고 있죠. 실내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약해지고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실내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으로 계단 오르기 어떨까요? 숨이 좀 차고 적당히 땀이 나도록 10에서 15층 정도의 높이를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하루 한두 번 정도 해주면 좋고요.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무리가 가는 것 같다면 계단을 오르기만 하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좋습니다. 생활 속 틈틈이 운동으로 봄철 건강 챙기시기 바라고요. 오늘 건강 뉴스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